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야기 윌 둘렌트 작품 마지막 편입니다. 철학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철학자는 존 두이가 되겠습니다. 현대 미국의 철학자, 실용주의 철학자입니다. 존 두이. 존 두이의 교육은 결국 실용주의는 완벽한 미국 철학은 아니었다. 실용주의는 뉴 잉글랜드 주의 남쪽과 서쪽에 있는 보다 큰 미국의 정신을 파악하지 못했다. 실용주의는 매우 도덕적인 철학으로 저자가 청교도 출신임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실용주의는 실제의 결과와 사실에 관해 단숨에 말하고 다음에는 성급한 희망에 쫓겨 지상에서 천국으로 뛰어올랐다. 실용주의는 형이상학과 인신론에 대한 건전한 발발로 시작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자연과학과 사회철학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모든 간결한 신앙은 지적으로 존중할 마다는 거의 변명에 가까운 간청으로 끝났다. 언제 철학은 귀찮은 내세의 문제를 종교에, 인식 과정이나 미묘한 난제는 심리학에 맡기고 그 자신은 온 힘을 기울여 인간의 목적의 해명과 인간 생활의 조정 및 향상에 전념하게 될 것인가. 존 두이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견문이 넓고 자각적인 미국인의 정신을 표현할 철학을 구상하기에는 환경은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무기력한 동부에서 버몬트의 벌링턴에서 1859년에 태어나 마치 새로운 세계의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옛 문화를 흡수하려는 것처럼 여기서 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곧 그릴리, 주석,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트리뷴지를 창간했다. 그릴리, 공고에 따라서 서부로 옮겨가 미네소타 대학교 1888년부터 89년, 미시간 대학교 1889년부터 1894년, 시카고 대학교 1894년부터 1904년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 후 그는 동부로 돌아와 컬럼버스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고 후에는 과장이 되었다. 생애 처음으로 20년 동안에 그는 버몬트의 환경으로부터 전 세계가 한화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특색이 있던 거의 농부와 같은 소박한 태도를 배웠다. 그 후 20년 동안 중서부에서 지내면서 그는 동부인들이 자랑스럽게 무시하고 있는 광대한 미국을 보았고 미국의 한계와 힘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쓰게 되었을 때 그는 학생과 독자들에게 미국의 각 지방의 피상적인 미신 밑에 잠재하는 건전하고 소박한 자연주의를 해석해 주었다. 히트먼의 시처럼 그는 뉴 잉글랜드 한 주가 아니라 한 대륙을 위해서 철학을 전개했다. 주석. 존 두이의 저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학교와 사회 1900년, 논리적 이론의 연구 1903년, 윤리학, 다푸치와 공저 1908년,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1909년, 철학에 미친 다윈의 영향 1910년, 민주주의와 교육 1913년, 내일의 학교, 딸 이블린과 공저 1915년, 실험 논리 학론 1916년, 창조적 지성 1917년, 철학의 재건 1920년, 인간성과 행위 1922년, 마지막에 든 두 책은 그의 사상의 가장 쉬운 입문서이다. 그 후의 저서로는 경험과 자연, 확실성의 연구, 경험으로서의 예술, 논리학, 자유와 문화, 인간의 문제 등이 유명하다. 두이는 시카고의 교육학교에서의 업적으로 최초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이때 그는 그의 사고의 실험적 경향을 분명히 드러냈고 1952년 그가 죽을 때까지 교육상의 모든 새로운 움직임에 여전히 민감했으며 내일의 학교에 대한 관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는 민주주의와 교육일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그의 철학의 여러 갈래를 한 점에 모아 더 나은 세대의 개발이라는 과제에 집중시켰다. 모든 진보적 교사들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미국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학교는 거의 없다.
그는 어디서나 세계의 학교를 개조하는 과제에 참여했다. 그는 2년 동안 중국에서 교사들에게 교육 계획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터키 정부를 위해 국민학교 재조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문교육을 줄이고 과학교육을 늘리라는 스펜서의 요구에 따르면서 두이는 교과서 중심의 과학교육이 아니라 유용한 직업의 현장 실습을 강조했다. 그는 인문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문교육이라는 말은 원래 자유인, 곧 일하지 않는 사람의 교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러한 교육이 산업사회의 민주적 생활보다는 귀족사회의 위안 계급에 더 적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거의 모든 유럽과 미국의 산업화를 이해해야 하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은 책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 얻는 지식이다. 학교 교육은 신사연하는 태도를 조장하지만은 직업에 있어서는 동료의식은 민주주의를 촉진한다. 산업사회에서는 학교는 소규모의 공장, 소규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실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훈련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은 성숙기를 위한 준비. 여기에서 청년기 이후에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어리석은 관념은 생겼다. 가 아니라 끊임없는 정신적 성장, 끊임없는 생활의 해명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는 우리 정신적 성장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일은 우리들의 경험의 흡수와 해석에 달려있다. 참된 교육은 우리가 학교를 떠난 다음부터 시작되며 죽기 전에 교육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존 두이의 도구주의. 두이의 특색은 솔직하고 철저하게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신체는 물론 정신도 생존 경쟁을 통해 낮은 형태로부터 진화해온 기관으로 보았다. 모든 분야에서 그의 출발점은 다윈주의적이었다. 데카르트가 물질적 사고의 본성은 완성된 완전한 상태로 일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때보다는 서서히 발달해왔다고 볼 때 더욱 쉽게 이해된다고 말했을 때 근대 세계는 그 후로 근대 세계를 지배하게 된 논리, 곧 다윈의 종의 기원을 최선의 과학적 업적으로 하는 논리를 자각하게 되었다. 갈릴레오가 지구에 대해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고 말하는 것을 다윈이 종에 대해 말했을 때 다윈은 묻고 설명을 구하는 도구로서 발생에 대한 실험적 관념들을 한꺼번에 해방시켰다. 철학에 미친 다윈의 영향에서 따라서 초자연적 인간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의 사물의 위치와 기능에 의해 사물이 설명되어야 한다. 두이는 명확하게 자연주의적이었고 우주 전체를 이성화하는 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물의 과정을 지배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 철학에 미친 다윈의 영향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의지나 베르그송의 약진도 믿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숭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우주력은 흔히 인간이 창조하고 존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신성은 이러한 모호한 우주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에 있다. 지성은 부동의 동자, 궁극적 선우로서 작용하고 있던 사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로운 자리에 내려와 인간의 활발한 사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 충실을 해야 한다. 훌륭한 실증주의자답게 또한 베이컨, 홉스, 스펜서, 미르위에로서 두이는 형이사학을 신학의 메아리이고 위장이라며 배척했다. 철학의 분란은 언제나 철학 문제가 종교 문제와 혼동될 때 일어났다. 나는 플라톤을 믿고 철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기초와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갖고 시작되었고 철학 문제는 올바른 사회 질서의 조직화임을 알았다. 그러나 철학은 내세에 대한 꿈에 취해버렸다. 독일 철학에서는 종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철학의 발전 방향을 빗나가게 했고 영국 철학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초자연적인 것을 압도했다. 2세기 동안 권위적인 종교 및 봉건적 귀족주의를 반영하는 관념론과
진보적 민주주의 자유신앙을 반영하는 감각주의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중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자연주의적 관점이 모든 분야에서 채택될 때 비로소 현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은 정신이 물질을 환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정신과 생명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 개념에 의해 환경 속에서 환경의 작용을 받고 반작용을 하고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동시에 환경을 형성하는 기관 또는 유기체로 이해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반응 양식을 연구해야 된다. 뇌는 원래 세계의 인식의 기관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동기관이다. 창조적 지성에서. 사고는 재적응의 도구이고 사지나 치어와 마찬가지로 기관이다. 관념은 상상된 연관 곧 적응 실험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동적 적응이 아니며 단순한 스펜서적 적응도 아니다. 환경에 대한 완전한 적응은 죽음을 의미한다. 모든 적응의 핵심은 환경을 지배하려는 욕구이다. 철학의 문제는 어떻게 외계를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외계를 지배하고 외계를 개선하는가 하는 것이다. 철학은 감각과 인식의 분석이 아니라 이것은 심리학의 과제이다. 인식과 욕망의 종합이고 조정이다. 사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고의 발생을 특별한 상황에서 관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성의 활동이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난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이성은 가설을 세우지만 이 가설은 결론이 되는 것으로서 이 결론을 위해 여러 전제들이 필요하며 끝으로 이성은 이 가설을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의미한다. 사고의 현존한 첫째 특징은 사실에 직면하는 것, 탐구 면밀하고 상세한 검토 관찰이다. 철학의 재건에서. 여기에는 신비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또한 사고는 특별한 사회적 상황만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 환경 속에서도 발생한다. 사회가 개인의 소산인 것처럼 개인은 사회의 소산이다. 관습, 풍속, 인습, 언어, 전통적 관념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는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애를 얼검에서 이 애가 태어난 곳의 국민 상대로 길러낸다. 이런 사회적 유산의 작용은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흔히 자연적 또는 생물학적 유전으로 착각된다. 스펜서조차도 칸트의 범주, 곧 사고의 습관과 형식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으나 아마도 이것은 정신적 습관이 어른으로부터 어린애에게 사회적으로 전달된 결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능의 역할은 과대평가되고 초기 훈련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어 왔다. 성본능 또는 투쟁 본능 등 가장 강력한 본능은 사회적 훈련에 의해 상당히 완화되고 제어되어 왔으므로 획득 본능, 지배 본능 등 다른 본능도 사회적 영향과 교육에 의해 마찬가지로 완화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불변의 인간성과 전능한 환경이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변화와 성장에는 인식할 만한 한계는 없으며 사고가 저지하지 않는 한 아마도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현대 미국 철학자 존 두이의 과학과 정치학입니다. 두이는 온갖 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보고 존중하는 것은 성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절대 선이 아니라 성장이란 상대적이지만 특수한 개념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았다. 궁극적 목표로서의 완전성이 아니라 완성, 성숙, 세련의 영속적 과정이 생명의 목적이다. 아기는 비록 지금까지는 아무리 착했더라도 현재 타락하고 있는 자, 곧 점점 덜 착해지고 있는 자다. 착한 사람은 비록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더라도 점점 더 착해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판하는데 엄격하고 타인을 비판하는데 관대하게 한다. 철학의 재건에서. 그리고 착하다는 것은 온순하고 천진난만하다는 뜻은 아니다. 능력이 없는 선량함은 절름발이이고 만일 우리들에게 지성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독도
우리를 구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지는 지복이 아니라 무자각이며 예속이다. 우리는 지성에 의해서만 우리 운명을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의지의 자유는 인간관계의 방해가 아니라 인식에 의한 행위의 조명이다. 의사 또는 기술자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정도에 따라 그 사성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롭다. 아마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푸는 열쇠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인간성과 행위에서. 결국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사고를 신뢰해야 한다. 어떻게 본능이 산업에 의해 형성되어 점점 더 인위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휩쓸려든 복잡한 문제들이 미궁에 우리들을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연과학은 현재 정신과학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우리는 여러가지 귀중한 것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자연의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지만 가능적 가치를 생활 속에 현실화하는 조건들에 대한 지식은 아직 획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습관이나 우연, 맹목적인 힘에 좌우되고 있다. 자연을 지배하는 힘. 자연을 인간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능력은 엄청나게 증대했지만 목적의 실현, 가치의 향수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이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곧 수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더욱더 애매해진다. 칼라일이나 너스킨이 사람 문화 전체를 배척하고 톨스토이가 황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태를 확고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가 과학의 발달과 과학의 생활의 응용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도덕이나 철학은 그 최초의 사랑, 곧 선의 유모인 지혜의 사랑으로 되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탐과 의미의 특수 방법을 갖추고 있고 대량의 저주가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획득한 모든 가치의 만인을 흡수 능력에 따라 참여시키는 문제, 산업, 법률, 교육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소크라테스적 원리로 되돌아간다. 철학에 미친 다윈의 영향에서. 대부분의 철학자와는 달라서 두이는 그런 결점을 알면서도 민주주의를 시인한다. 정치 질서의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책과 운명의 결정에 참여할 때에만 이러한 목표는 달성된다. 계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종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속하고 계급은 유동적이라는 생각은 종의 변형설과 동시에 생긴 것이다. 귀족 정치와 군주 정치는 민주 정치보다는 능률적이지만 동시에 더욱 위험하다. 두이는 국가를 신용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사회의 일을 자발적 협동으로 처리해 가는 다윈적 질서를 원했다. 그는 협동조합, 정당, 회사,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협동체에서 개인주의와 공동 행동의 조화를 보았다. 이러한 협동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는 협동체 간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가 되어 각 협동체의 활동 한계를 확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자발적 협동은 정치적 경계와는 관계가 없다. 수학자, 화학자, 천문학자의 단체, 실업단체, 노동단체, 교회 등은 그들이 대표하는 관심이 세계적이므로 초국가적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국제주의는 포부가 아니라 사실이며 감상적 이상이 아니라 힘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배타적 국가 주권이라는 공통적 전통적 이론 때문에 방해받고 궤도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이론의 유행은 국제정신, 이 정신만이 오늘날의 노동, 산업, 과학, 예술, 종교를 움직이는 힘과 일치한다. 효과적 형성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다. 철학의 재건에서. 그러나 정치적 재건은 자연과학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인 실험적 방법과 태도를 사회 문제에 응용할 때만 실현될 것이다. 정치학의 경우 우리는 아직도 형이상학적 단계에서
서로 추상적인 말을 주고 받고 있어서 싸움이 끝나더라도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일반적 개념, 곧 개인주의, 질서, 민주정치, 군주정치, 귀족정치 등 장엄한 일반화에 의해서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제의 보편적 이론이 아니라 특수한 가설로 대체해야 한다. 이 이론은 촉수이며 유익한 진보적 생활은 시대착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험적 태도는 일반론 대신 구체적 분석은, 기질적 확신 대신 특수한 탐구를, 규모의 대수에 따라 애매성도 늘어나는 견해 대신 조촐한 사실을 이용한다. 사회과학, 윤리학, 정치학, 교육학에서는 사고는 아직도 대규모의 대립, 곧 질서와 자유,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교양과 효용, 자발성과 훈련, 현실과 전통 등 이런 이론적 대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때는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총체적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견해의 감정적 호소력은 그 지적 명석성과 역비례의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실험적 방법의 발전에 따라 두 적대적인 주장자 중 어느 쪽이 이 분야에서 권리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마무리되고, 혼란한 문제를 조금씩 공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문제로 되었다. 최후의 결과가 실험 이전의 개념들을 위해서 승리를 확보한 사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은 새로이 발견된 사태에 더욱더 부합하기 때문에 사라졌고, 부합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무의미하고 흥미없는 것이 되었다. 1917년 2월 3일 루 리퍼블릭. 철학이 해야 할 일은 이 분야, 곧 인간의 지식을 사회적 대립에 응용하는 것이다. 철학은 수줍은 노처녀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와 관념에 집착하고 있다. 현대의 난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문학이나 정치학에 남겨진 일이다. 창조적 지성에서 철학은 오늘날 과학 앞에서 도피하고 있고, 과학은 차례차례 철학을 버리고 생산의 세계로 달려갔기 때문에 철학은 이제 내장이 사약해진 데다가 찬장도 거의 베어버린 고독한 어머니처럼 춥고 쓸쓸하다. 철학은 참된 관심사, 세계 안에서의 인간과 그 생활로부터 소심하게 물러나서 인식론이라는 허물어질 듯한 건물의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지만은 낡아서 허물어질 듯한 건물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률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낡은 문제는 인식론의 문제를 말한다. 우리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너뛴다. 철학에 미친 다인의 영향에서 이 문제는 사회적 마찰과 생생한 변화의 열 속에서 증발해버린다. 철학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속화되어야 한다. 철학은 지상에 머무르며 생활을 해명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철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산업, 정치, 과학의 보다 새로워진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지적 유산에 어떤 변경과 폐기가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래의 철학의 과제는 그때의 사회적 도덕적 투쟁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철학의 목적은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 한 이러한 투쟁을 처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서로 다투고 있는 생활의 요인들을 조종하는 보편적이고 성경 지명이 있는 이론이 철학이다. 창조적 지성에서 이와 같이 이해된 철학은 마침내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철학자를 배출할지도 모른다. 현대 미국 철학자 존 두이의 맺은말. 존 두이에 대한 맺은말입니다. 만일 이제 독자들이 스스로 이 세 철학자를 요약 구분해 본다면은 연대를 무시하고 산타 야나를 제임스와 두이보다 앞세운 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당했음을 알게 되리라. 되돌아보면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섬세한 미국의 현대 사상가는 거의 전적으로 유럽의 문화적 전통에 속해 있고
윌리엄 제임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의 문화적 전통의 미련을 갖고 있지만은 그 사고에 있어서는 적어도 동부 미국의 정신을, 그 문체에 있어서는 전 미국의 정신을 파악했으며 동부 및 서부의 소산인 존 두이는 미국 국민의 현실주의적, 민주주의적 기질을 철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전과는 달라서 미국의 유럽 사상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감소되고 있고 철학, 문학, 과학 분야에서 미국인이 미국적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일을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것이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아직 젊고 유럽의 선조들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는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인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미국인과 비상적이고 지방주의적이고 편협하고 완고한 태도, 곧 혁신과 실험에 대한 유치한 배타심과 소심한 난폭성 때때로 실망한다면 기억하기로 하자. 영국이 건국된 다음 셰익스피어가 등장하기까지는 800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프랑스가 건국된 다음 몽테뉴가 출현하기까지는 80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명상적이고 예술적인 사람들보다는 진취적 개인주의자, 욕심 많은 개척자를 끌어들였고 이들만이 살아남아 정착했다. 미국인은 미국의 대산림을 개척하고 미국의 토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정력을 기울여야 했으므로 국민 문학과 원숙한 철학을 탄생시킬 틈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유해졌고 부는 예술의 소곡이다. 수세기에 걸친 물질적 노력으로 사치와 휴가를 위한 여력을 축적한 나라에서는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문화가 자연히 발달한다. 부유해지는 것이 첫째 요건이다. 국민도 철학하기 전에 우선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미국은 다른 나라가 성장해온 속도에 비하면 훨씬 빨리 성장했다. 미국은 갑작스런 성장과 사춘기의 경험으로 잠시 혼란을 일으키고 균형을 잃은 젊은이와도 같다. 그러나 곧 미국의 성숙기가 다가올 것이며 미국의 정신은 미국의 물질을, 미국의 문화는 미국의 재산을 뒤쫓아올 것이다. 아마도 셰익스피어보다도 위대한 영혼, 플라톤보다도 위대한 정신이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부와 함께 자유를 존중할 줄 알 때 미국은 미국의 르네상스를 경험할 것이다. 현대의 미국 철학자 존 두이였습니다. 철학 이야기,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옹기니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윌 둘란트의 The Story of Philosophy, The Lives and Opinion of the Greatest Philosopher를 옮긴 것이다. 윌리엄 둘란트는 1885년 매사추세츠주 노즈 애덤스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 태어났다. 그는 1917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얻고 이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35년부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는 역사 이야기, 문화 이야기 등 대중 계몽적인 것이 유명하다. 그러나 둘란트를 세계적인 저술가로서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 책 철학 이야기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단기간 내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흥미있고 유익한 철학 입문서로 정평을 얻고 있다. 이 책은 그 양식으로 본다면 일종의 철학사다. 그러나 매우 독특한 철학사로서 이 책을 전문적인 철학사로 보려고 하면 상당한 결점이 있다. 이 책의 의도는 철학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이 책은 철학을 일부 철학자의 문제낀 서재에서 해방시켜 대중에게 되돌려 주려고 집필한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존 두이는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래의 철학적 저술은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들도 읽기 어려웠다. 그러나 둘란트는 철학자의 사상을 일반 사람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 책은 틀림없이
철학의 대중화를 시도했지만 단순한 대중화에 그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우 학문적이다. 두렌트는 이론의 인용, 기타 모든 면에서 일일이 완전에 의거하고 결코 오물오물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의 선택도 매우 타당하고 설명도 정확하고 명석하며 비판도 전곡을 찌르고 있다. 둘렌트는 이 책을 위해 11년간 준비했고 집필 기간도 3년이 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중요한 철학자들 거의 그들 자신의 말로 곧 원본을 이용해서 소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철학 명저 해설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원전에 충실하면서 독특한 방법과 탁월한 내용으로 뛰어난 철학자들의 사상과 인간성을 흥미있게 소개한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근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상인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초연한 자세로 사색하는 듯한 철학자들이 갑자기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 가까운 친구와 어깨를 겨누고 고요한 숲속에서 다정하게 인생을 논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우리는 난해한 용어나 논리에 집착함이 없이 쉬운 술표를 읽듯 심오한 철학 사상을 터득하게 된다. 둘렌트는 뛰어난 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삶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등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설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위대한 철학자의 학설을 빌려서 쓴 둘렌트의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참으로 눈부신 인생의 파노라마에 마주친다. 그는 솜씨 있는 숙수처럼 영양분이 풍부한 인생론을 우리 탐구의 식탁 위에 차려놓는다.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려는 사람들, 특히 철학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터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권할 수 있는 명저가 철학 이야기다. 역자 황문수. 철학 이야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